2022년 초기적응 지원 사업 성과보고의 사회를 맡은 대하성경진 박준수 조배옥입니다. 얼굴을 함께 보지 못하지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구나 유튜브로도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 금년 성과보고회는 코로나로 인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었으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과보고회가 진행되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으로도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과보고회에서 발표하는 초기적응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박준수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초기적응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한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분들이 병원, 시설, 원가정 등에서 자립하는 초기 시점에 집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본인의 집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아주 큰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대한 걱정이 해결된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집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다시 시설이나 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로 나오거나 원가정으로부터 자립한 정신장애인의 자립 초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신장애인 초기적응 지원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순서로 개회사부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센터 김영석 원장입니다. 이번 2022년 1차 클럽하우스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클럽하우스 회원분들, 또 직원분들,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지역사회 독립생활 초기적응 지원 사업을 3년간 서울과 대전에서 수행한 태화 생존집과 생명센터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과 회복의 관점으로 대상자분들이 정신과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분들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초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퇴원, 퇴소 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초기 시점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등 갖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에서 진행된 3년간의 사업을 통해 많은 대상자분들이 병원에 재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에서 홀로 당당히 우리 이웃으로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재입원이 되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 기관들 간 협력체계의 중요성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스탠다드 회원에 관련된 7번 항목을 보면 지역에 소외되어 있거나 또 입원한 회원들을 돕기에 노력해야 한다. 또 28번은 클럽하우스 기능 중 클럽하우스 주거 서비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뿐만 아니라 우리 클럽하우스 공동체는 이미 지역 독립주거 대상자분들을 위해 회원과 직원이 함께 적극적인 공동체 지원에 일련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상자의 독립생활 초기적응 성과 세미나를 통해 클럽하우스 기관들이 지역사회 회원분들의 독립생활 지원 활동에 대해서 서로 경험을 나누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응원합니다. 정신장애인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자립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편견의 문을 열면 자립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첫 발걸음 저희와 함께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태화샘소년집 문용원입니다. 오늘 초기 적응 사업 3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생각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자립생활을 결정하고 도전해 주신 회원분들, 자립 과정에 함께한 클럽하우스의 직원분들, 회원분들,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본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화샘소년에서 진행한 아름답게 터잡기 하는 아답터 사업이나 그 생명일터에서의 초기 적응 사업들은 기존에 저희가 정신건강 영역에서 경험한 것과 조금 다른 경험들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초기 지원 사업의 경험은 정신질환 및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에서 상당히 다른 변화들을 이제 추구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지역 중심 서비스를 실천한 것이며 회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합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제적인 기준을 그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초기 적응 사업은 유엔에서 얘기한 2016년도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목표 중에서 16가지 목표와 마지막 17번은 앞에 16가지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목표의 11번을 보시게 되면은 안전하고 보건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인구의 약 16억 명이 비적정 거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이들 중에서 약 10억 명은 빈민가와 임시거주지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거주의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11-3번을 보게 되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화와 주거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로 56.2%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의 포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들 계획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목표에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초기 적응 사업을 비롯한 이런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주거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주거기본법 제2조에 의해서는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가 있게 되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주거권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자원에 대한 적정한 배분 전략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은 주로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권리 협약 19조와 28조에는 거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19조에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기와 사회 통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8조에는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조를 보게 되면은 훈련 및 재활의 조항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시작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5조와 24조를 보게 되면 교육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주에 대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함께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거주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무산을 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초기 적응 사업은 결정적 시기의 지원으로서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때는 그 약간 뭐 사춘기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때는 좀 적절한 서비스들이 필요한 것이고, 반면에 이제 아동시설에 있다가 만 18세가 넘어서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이번에 아답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난 3년간 초기적 사업 역시도 거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초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WHO의 퀄리티 라이츠에서 제시한 전인적 서비스의 실천이고, 이러한 실천에는 자립이나 독립생활을 시도하거나 경험한 회원분들이 자발적인 동료 지원가로 참여하는 집단 지성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탈시설 로드맵에는 정신장애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탈시설 로드맵에도 초기에는 130% 좀 더 두터운 서비스를 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우리 회원분들이 주거복지를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 정신장애인의 경우 부모와 함께 의존해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37% 정도, 37% 정도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일반 장애인분들이 한 17% 정도 부모님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들이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의존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주거복지 서비스 뭐 대표적인 연구임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다른 장애보다 이용하는 대상이 많이 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률이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주거 서비스를 지역 위주로 홍보하고 설계한다면 많은 회원분들이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건강 영역의 새로운 노인은 결정적 시기 지원 사업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는 지원 방법과 지역사회의 상호 의존, 공동체를 실현하며 협업의 결과물이 제시되기를 이제 기대하여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은 이제 과거보다 오래 살고, 다음에 혼자 살고, 잘 살아야 된다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고립되지 않도록 내외부에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 서비스의 협업은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답터 초창기 멤버이고 아답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송하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창동에 살고 있는 노하영이고요. 자립한 지는 3년 됐고요. 아답터 다닌 지는 2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건철입니다. 천호동에서 살고 있고요. 아답터 모임에도 많이 하고 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연탕동에서 사는 장은태라고 합니다. 나이는 60대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화에 사는 자립생활 4년 차인 36세 송모 씨입니다. 저는 처음에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정서적으로도 도움받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였구나. 공감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좀 고통스러웠거든요. 혼자 살기 이전에 스스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님,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과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편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유롭고 편하고 집도 좋고 만족스럽고 행복해가지고 잠도 잘 자고 너무 좋아졌어요.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잘 되고 그런 식으로 다 좋아졌어요. 혼자 있으면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니까 좀 그게 새롭고 특별한 것 같아요. 살림을 하는데 발, 다리를 다 써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바꾸니까 아, 내가 자립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집에서 혼자 먹는다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해 먹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일단은 청소, 내 집이니까 모든 함으로써 나한테 편안하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뻐졌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예뻐지고 평화로워졌다. 집에 있으면은 어머니가 TV를 보시니까 자고 싶어도 안 들어야 될 소리 들어야 되고 좋지가 않았는데 좋아졌어요. 하기 전에는 어른분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너무 많이 했었는데요. 나 스스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의지 안 해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거네. 내가 스스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울증이나 고민적으로 굉장히 심했어요. 현재는 그 우울증이 10%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을 없애는 거는 산을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 등산객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하고 인사를 받고 인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사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5%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출근할 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지쳐서 힘들어서 회사 가고 힘들어서 그때마다 엄마가 오셔가지고 저 데리고 집에 귀가했고 그게 어려웠었는데 저는 환청한테 뭐라고 대적하기보다는 잘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컴퓨터 학원 가고 집안 살림 배우고 태아도 다니고 뭐 회사도 다니고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좀 행복하게 지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잘 지내니까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노력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인지와 생각 그때그때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기, 노력하는 거 그래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 부모님 두 분 다 선생님이신데 일단 많이 기댔죠. 월세도 비쌌고 능력도 없다 보니까는 힘들었었는데 취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65만 원이었는데 임대 아파트를 옮기게 됐어요. 옮겨서부터는 또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는 또 경제적으로 제 용돈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전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면요. 예전에는 저도 한 군데 꽂히면은 이거 안 사고는 못 빼겠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맘만 보고 가요. 담배 3일에 2각 반을 피웠어요. 한각도 지금 남을 정도로 줄었고 줄이자 아끼자 그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외로움이 진짜 빨리 쫓아와요. 술하고 똑같아요. 술이 부닥쳐야 들어가거든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외로움이 온다 그러면 저는 산으로 무조건 날아가요. 등산을 하고 땀을 좀 빼고 내려오면은 외로움이라는 거는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상쾌하시고 외로움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집에 가도 외롭고 밖에 나가도 외로워요. 다른 사람한테 막 달라붙기도 하고 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밥을 먹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좀 덜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쌤집 근처 이사 갔잖아요. 그 옆에 슈퍼가 있어요. 가족끼리 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뭐 꽤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슈퍼 보면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출근하기 좋고 교통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보러 다니기 좋은 것 같고요. 염리동 오래된 시장이고요. 근데 저는 너무 진짜 소원이고 태화 사는데 좀만 걸어가면은 시내가 가까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시장이 나오고 사람도 많고 마로니에 공원 진짜 한가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문화 공연들이 찾아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랑하고 싶고 태화로 오세요. 여기 지금 힘이 되어주고 계신데요. 감사한 분들이 많고 강아지 얘기를 했는데 강아지가 하늘로 떠나버려가지고 슬프고 지금도 보고 싶은데 천국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요. 근데 엄마가 진짜 다정다감하신 분이고 정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 듣는 거를 듣고 있고요.
정신장애 건강센터라고 해서 동료 활동가 교육을 받습니다. 양성교육 7월까지 받고 실습을 나갔는데요. 그 과정을 지나야 취업도 되고 쌤집에서 아동터 모임이라든가 우리 같이 이렇게 오늘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요즘에 쌤집에서 요가 교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풋살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풋살 하면은 벌레 죽고 좋아했는데 뛰면 뛸수록 막 힘들어가지고 해결되잖아요. 열심히 뛰고 통통 뛰고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 스스로 말을 해요, 나 혼자. 저는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하게 지금처럼 생활 바탕으로 해서 은퇴야, 너는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탑톱톱 선전처럼 캐내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재미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바래. 주도적으로 재미난 거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자. 혼자서 생활한다는 게 사회랑 동떨어져 있는 고립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막상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거랑 정반대라는 걸 알게 됐어요. 3년 동안 이렇게 태화 생존행진 다니고 2년 동안 아동터 모임하고 자립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과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저축을 열심히 해라. 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남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잘하고 살면은 나한테는 언젠가는 좋은 길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짜증내지 말고 잘 들어주고 서로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가족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족이 진짜 친밀한 감정을 같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렇게 안아주는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족들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에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저는 잘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 적응 프로그램 아답터 성과 보고회에 참여하게 된 동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박향경입니다. 저는 책임연구원이신 권자연 교수님과 그리고 배은미 부장님과 함께 아답터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분들이 3년 동안 어떻게 자립생활을 해오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사회 정착을 어느 정도 이루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연구에 대한 목적과 대상과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답터 사업에 참여하신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1년차가 끝났을 때 저하고 배은미 부장님하고 그리고 세명대학교의 권자연 교수님하고 셋이서 같이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1년 정도 아답터 사업에 참여하신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적응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 연구는 그분들이 1년 동안의 그 아답터 사업을 참여를 하시고 그 이후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셨는지를 보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점들은 그 자립생활 초기 적응 이후에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들이 지원되어야 하고, 그리고 초기 적응 지원 서비스하고 차별화되어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요, 먼저 자립생활을 하고 계신 정신장애인 분들이신데, 먼저 1차년도 사업이 마치고 저희 6분의 회원분들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분들 6분을 다시 3년의 자립생활 기간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면접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신 그 6명의 서비스 제공자 5분, 태화에 소속하고 계시는 5분의 사회복지사 5분을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 5분, 먼저 자립생활을 하고 계신 정신장애인 6분에 대해서는 남자 회원분이 4분이셨고요. 여자 회원분이 2분이셨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1차년도 아답터 사업이 마쳤을 당시에 그분들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3년이 흐른 기간 동안 이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예컨대 연구 참여자이신 A분 같은 경우에는 둥지라는 전환주거에서 지원주택으로 이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연구 참여자 D분은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이사를 하셨고, 또 이 분도 역시 민간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F분 역시 전환주거 둥지에서 자가 입주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주의 안정적인 거주지로 이제 이사를 하신 변화가 가장 큰 두드러지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초생활 수급권의 수급을 이제 하시게 된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취업도 역시 1차년도 사업이 마치고 났을 때는 저희가 인터뷰했을 당시에는 취업을 하고 계시지 않았지만 현재는 취업을 하셔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이제 2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분은 이제 태화에 계시는 선생님들 5분이십니다. 연구 방법은 저희는 이제 인터뷰 방법을 썼는데요. 먼저 자립생활 정신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는 개별 신층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별로 약 1회씩 50분 내로 면접을 했었고, 면접 질문 내용은 자립생활 초기 적응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현재 생활에 이르기까지 변화와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았고요. 그리고 생활 영역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체 건강 관리라든지 정신 건강 관리, 그리고 일상생활 관리, 여가 생활, 심리 정서적인 영역, 사회적 관계, 그리고 정신재활 시설 이용하는 것, 경제적 영역, 주거 환경,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자립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제공자이신 분들 5분에 대해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를 했습니다. 약 120분가량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요. 면접 질문의 주된 내용은 자립생활 정신장애인 참여하신 6분에 대해서 초기 적응 지원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쭤보았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자립생활 정신장애인의 생활 영역별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도 똑같이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떤 위기라든지 그 위기의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장애인 분들이 자립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고 지속 가능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약간 앞에 있으니까 살짝 떨리는데요. 네, 말이 좀 빨라지네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게 질적 연구로 진행이 됐고,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이 됐고, 그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 사실 연구 참여해주신 분들의 아주 생생하고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내용들을, 그 말들을 여기에 짧은 시간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쭤본 것 중에 3년의 자립생활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크게 관계가 깊어지고 이제 확장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데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이해가 깊어졌다라는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에는 취업을 안 했다가 취업을 이제 하게 되면서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나를 지키는 힘이 생겼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이제 그 주제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1차년도 연구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웃을 알게 되고 우리 동네 곳곳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졌다라는 그 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는 곳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동네 이웃과 인사도 나누게 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내가 곳곳에 있는 장소에 맛집을 안다라든지 어느 곳을 이용하면 내가 조금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찾는다라든지 이렇게 친숙한 경험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는 근데 생활의 현실을 수용하면서 나름의 생활 리듬을 찾는 것도 역시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외로움은 일상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외로움을 이제 견디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의 어떤 그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나의 그 동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외로움을 견디고 또 하나는 또 생활이 바빠지니까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됐다라는 이제 그러한 주제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늘었지만 이제 쉽지 않은 가사라는 주제가 도출이 되었는데요. 이제 1차년도 아답터인 경우에는 가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담이 정말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시니까 어떤 가사가 수월해진 부분들이 이제 생기신 거죠. 금전 관리를 새로 스스로 하게 되었다라든지 가족이 금전 관리를 아예 이제 맡기게 되었다라든지 그런 변화가 이제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직접 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 먹을 때도 있고 가게에서 사다가 반조리 식품을 해 먹기도 하고 이제 매식을 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였어요. 청소와 정리 정도는 이게 쉽게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을 거듭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나름에는 해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도 있고 집안일을 하는 데서 요령이 생긴 부분도 분명 1차년도보다는 변화한 모습이 변화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혼자서도 보내고 여럿이도 보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외로움과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을 혼자서 보내는 방법들이 좀 다양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텔레비전을 본다라든지 음악을 듣는다라든지 이제 이 정도였다라면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강연들을 이제 듣고 활용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라든지 카페에 가서 느긋한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자립생활은 익숙해졌지만 그 상황에서 아답터가 끝나고 나니까 서비스가 좀 집중적인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좀 아쉬움은 여전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그래도 서비스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다라든지 임대 아파트로 이주를 하면서 이제 임대료가 줄어들면서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혜택으로 돌아온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신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에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본인들의 신체 건강과 관련된 그 노력들을 많이 하신 점이었어요. 1차년도에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년도가 지나면서는 이제 신체 건강과 관련된 내가 이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아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관리를 이제 스스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청소와 정돈에 대해서는 내가 이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거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그에 대해서 많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웃과 잘 지내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이 동네에서 잘 적응해서 사는 것이 결국 내가 자립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이 이제 그것을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제 일과 이제 그 관리를 한다라든지 직장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조금 제가 의미 있게 본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자립생활 유지는 의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생활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유지해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한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회원분들의 노력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유지에 도움이 되었던 주변 자원과 도움을 보면 가장 크게는 사실 기속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가족의 지원과 정신재활 시설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특히 이제 가족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지원들을 하고 계셨고, 이것이 회원들한테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그 바람막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 샘집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적응 이 프로그램 아답터라든지, 그리고 샘집에서 제공한 다양한 자원이나 서비스들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이 샘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굉장히 안정적인 그 기반을 마련을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점은 1차 년도 연구에서도 굉장히 두드려졌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신재활 시설의 중요성, 그리고 샘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에 대한 바람은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삶에 대해서 정말 미완이지만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좀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누군가한테 갚아서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바람을 보면 동료 지원 활동이나 자조 모임들이 더 많이 활발해지기를 많이 바라셨고요. 그리고 SNS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SNS 활동이 좀 많았었는데 그것보다는 대면 서비스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여행이나 여가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제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초기에는 어떤 일상생활이나 그 식사나 뭐 가사와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그 욕구를 표현을 한 부분이라고 본다라면, 점차 시간이 갈수록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사회에 참여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욕구를 더 많이 표현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서비스 제공자들께서 이 회원분들의 변화를 어떻게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첫 번째는 회원분들께서 신체 건강 관리에 관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라는 점이죠. 예를 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든지 식사를 잘 챙겨 드시려고 한다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욕구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관련 서비스 요청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그 욕구들이 더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이제
주변의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미나 여가나 문화 등의 욕구를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 변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생활 관리나 유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원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관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주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이제 그 전보다 좀 자신감이 있어졌다라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좋은 사회적인 어떤 그 향상된 정체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이제 도출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가족의 관여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줄었고 준 대신 어떤 그 회원에 대한 관심의 정도, 기대하는 수준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생활 유지에 도움이 된 것을 살펴보면요. 회원이 이제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했던 부분이 정말 유지하는데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주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취업 유지를 하면서 사회적인 소속감이 증가하고 생활 관리를 잘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유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샘집의 다양하고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가 회원이 이 자립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지탱해주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그런 주제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립지원 담당자가 이 회원의 그 자립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 이제 이 부분은 참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립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샘집의 선생님들께서도 사회복지사들께서도 어찌 보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경험이 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잘 해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원분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립생활 지원 사례관리 시에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한 주제도 이제 도출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회원의 어떤 정신과적인 증상, 재발을 그걸로 인해서 자립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체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치료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회원도 역시도 그것을 매니지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역시 우리가 전체 삶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그 관점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과 삶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결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립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회원의 변화가 되게 오랜 기간의 시간에 걸쳐서 나오는 거죠. 하루 지나면은 보여지진 않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회원의 변화를 우리는 이제 눈에 띄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활과 삶을 지원하는 자립 지원 담당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생활에 깊숙이 개입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빨리 지칠 수 있고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과 사례관리자 간의 자립 의미에 대해서 차이에서 오는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1차 년도에서도 이제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 갭을 충분히 그 자립생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립생활이라는 어떤 의미, 자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그것이 자립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그 지점이 이제 주제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자립에 대한 의미는 지역사회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회원분들께서 삶을 안정되게 사는 것.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향하시면서 이 자립생활을 이제 지원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결론 및 제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첫째는 자립생활 유지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3년간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회원분들의 경제적 안정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다라는 지점이에요. 임대주택에 이제 그 신청을 하고 당첨이 돼서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료를 내게 되면서 회원분들께서 아주 심리적으로든 생활 전반이 안정되게 되셨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을 취득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경제적인 안정 여건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는 안정된 주거 환경은 동네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얘기로 하면 통합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가능한 한 지역사회와 내가 사는 동네와 친숙해지고 그리고 주류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제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결국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어떤 과정의 한 그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자립생활 초기 과정과 유지 과정에서의 서비스 욕구 변화에 따른 서비스 개발 및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기보다 가사 지원이나 외로움에 대한 욕구 표현은 좀 감소를 했지만 이제 여가라든지 그다음 문화활동 그리고 취업,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욕구는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립생활 초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생활을 안착하게 하는 데 있어서 기여했다라는 점인데요. 당사자나 서비스 제공자 모두 이 아답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집중적이고 회원 맞춤형 지원이 결국 이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이제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질적이고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담당자, 서비스 제공자의 생활 친화적, 회원의 삶에 아주 생활 친화적인 지원이 회원이 내가 이 삶을 더 잘 해봐야 되겠다. 자립을 내가 이걸 유지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변화하게 하고 생활의 변화로까지 이제 이끌었다라고 이제 그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샘집이라는 그 정신재활 시설의 통합적이고 이제 포괄적이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초기 적응 지원이 동결된 이후에도 각 부서 간의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지원이 됨으로써 자립 당사자의 안정적인 자립 유지에 이제 기여가 되었고요.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이신 선생님께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자립 지원 담당자인데 이 부서들의 유기적인 연계가 없었다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유기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자립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부서들이 해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러한 지점이 샘집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립생활의 안착은 초기 적응에서 유지 단계로 이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분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생활에 있어서 정신과적 증상 혹은 재발을 생활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걸 좀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증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립생활 도중에 중단되거나 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시설로 입소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부러 이것은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가족에게도 공이 다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이제 삶의 변화를 이제 이끌었다라는 점이죠. 이는 이제 단기적 지원으로는 절대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 자립 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립 지원 담당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슈퍼비전이라든지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이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숨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랑 그 피아노로 젓가락 행진곡을 둘이서 연주를 했던 적도 있고 피리로 뭐 기하갑주나 이런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악보를 보고
둘이서 발로 장단을 맞춰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연주를 하는 건데도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자립생활은 사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악보를 같이 악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 악보를 둘이서 또 맞춰가면서 연주를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연주를 하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은 회원과 그다음에 그 서비스 제공자, 가족,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연주되지 않은 악보는 우리한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변에 회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박자를 맞춰가면서 해나가는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가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석 원장님, 그리고 문용훈 관장님, 박한경 교수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1부를 마치고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15시까지 휴식을 취하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권리는 태화 샘소는 집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영상은 태화 샘소는 집과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함께 만들고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수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김철수 씨는 막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김철수 씨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 아닙니다. 시골에 계신 김철수 씨의 부모님은 나이가 너무 많고 김철수 씨를 더 이상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형제들? 형제들도 다 결혼을 했고 가정이 있답니다. 김철수 씨를 돌봐주기엔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혼자 살면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집값은 너무 비쌉니다. 비싼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기에 이제 막 태어난 김철수 씨는 돈이 없거든요. 게다가 혼자 살면 빨래, 설거지, 여러 집안일도 하고 요리도 해야 하는데 김철수 씨는 아직은 혼자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는 어떻게 했냐고요? 고민을 하던 김철수 씨는 주거시설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주거시설에 입소해 돈도 모으고 혼자 살 준비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 준비를 마친 김철수 씨는 살 집을 구했고 이제 막 독립주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냐고요? 글쎄요, 전 해피엔딩도 아니고 새드엔딩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앞으로 김철수 씨도 혼자 살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거예요. 공과금을 제때 내야 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 밤에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며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것들 말이에요. 사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 살게 된다면 이러한 혼자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김철수 씨가 행복하게 혼자 살기를 바랄 것 같네요. 그럼 이야기를 여기서 끝을 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 집이라는 건 저한테는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집이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노숙 경험도 있어요. 노숙할 때 항상 무서웠거든요. 시청 앞에서 노숙하고 을지로 입구에서 노숙하고 그랬었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는 내가 사고를 많이 쳐고 들어갔잖아요. 술 먹고 사람들이 지고
하시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래서 할보쌤이 저 진짜 엄마 같아요. 정신과 약을 먹지만 이렇게 빠릿빠릿하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잘 이겨내라고 이렇게 해주실 때 케어해주고 그럴 때 참 좋은 것 같구나. 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합치면서 같이 삶을 누리고 싶고 혼자만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제. 복지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사하면 반갑게 반겨주고, 막 이제 다 알아지. 이웃들하고 잘 지내시는 거네요. 잘 지내고, 또, 심심하면, 낙엽이 없을 때는 마당도 쓸어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래요. 마음이 늘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하루에 한 번씩 얼굴도 뵙고,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고. 지하철도 이제 잘 타고 탈 때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밥도 해먹고 간단하게 온 뒤로 사 먹고 잘 해먹고 그래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또 정신과 약을 먹지만 아직 케어가 덜 된 분들, 또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하는 분들, 괜찮으신 분들인데 이제 지원주택이는데 생소하니까 잘 안 오려고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참 안정도 되고 참 좋은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아가 현아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안녕, 나 김현아라고 해. 잘 지내지?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요즘 작업장에서 일하는 거 때문에 많이 바빠. 제2작업장에서 화장품 작업하고 있어. 너무너무 재미있어. 노숙할 때는 직장을 구하려고 집이 안정이 안 되니까 직장을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꾸준하게. 근데 여기서는 이전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돌봐주시니까 직장도 다니면 꾸준하게 다닐 수가 있고 마음의 안정을 잡고 주거가 있으니까 다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코로나 풀리면 괜찮잖아요. 집이라는 건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집이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네, 벌써 2부의 순서가 다가왔네요. 네, 2부의 순서는 초기 적응 지원 사업 성과 보고, 그리고 당사자 경험 발표, 회원의 가족 경험 발표, Q&A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적응 지원 사업 성과 보고 발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당사자 독립생활 초기 적응 지원 사업 성과 발표를 진행하게 될 대전에서 온 대전 생명의터에서 온 정서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관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발표하기 앞서서 좀 이제 간단한 좀 소회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사업이 이제 19년도 6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어느덧 이제 종결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저나 우리 당사자분들에게 정말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만큼 처음 독립을 준비하셨을 때 굉장히 막 두려움이 앞서셨을 거고 또 많이 걱정도 하셨는데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하나씩 관계를 맺어가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종료될 쯤에는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이 이제 정말 독립을 꿈꾸는 당사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구나 라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또 제가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제가 이제 종결평가를 할 때 우리 당사자분들께 여쭤봤어요. 이 사업 저랑 같이 진행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라고 여쭤봤었는데 한 당사자분께서 정수현님 이 사업은 저한테 희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희망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는 만약 그냥 독립생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그리고 이거를 독립생활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생명의 터를 만나서 선생님들과 하나씩 하게 되면 이렇게 독립생활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저한테 희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뿌듯함을 느꼈었고 이 사업이 정말 당사자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이 지금 이제 공동모금에서 진행한 사업은 이제 여기 마무리되지만은 이 사업이 좀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더 이제 뭐 국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 사업으로 또 연계가 돼가지고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하려니까 너무 떨리는데요.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네? 안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떨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 발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공동모금의 사업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 전부터 이 초기 적응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좀 많이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필요성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관이 가진 좀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여기 지도 보이시나요? 저희 기관은 이제 대전시 동구 파남동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대전에서 좀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파남동 전체 약 5,700세대 중에서 약 1,700세대가 즉 30% 정도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세대가 있고요. 이제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 밑에 보시면은 요 빨간색 벽돌 건물이 이제 저희 기관인데요. 저희 기관 주변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보이죠. 이제 여기 다 영구임대 대단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쪽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1년도 이제 대전시 등록 정신장애인 거주 비율을 살펴봤을 때 총 3,210명 중에서 동구에서 즉 저희 기관이 있는 동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674명으로 이제 5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674명 중에서 또 36% 정도가 이제 저희 기관 주변에 있는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좀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퇴원 후에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지역사회로 나오셔서 이제 잘 적응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를 하셨을 때는 좀 이제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들에 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좀 대표적으로는 이런 이제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아마 이제 좀 위기 상황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우선 우리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장기 시설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그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내는 동안 뭐 거주지가 이제 소멸이 됐다거나 뭐 아니면은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셨고 실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분 중에 한 분을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분은 이제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35년 정도를 이제 지내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35년 지내면서 가족분들이 이제 이분이 입원한 사이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분이 입원 전에 살았던 그 거주지가 이제 소멸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분하고 사례 관리 진행하면서 이제 거주지를 새로 마련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했었던 걸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운 좋게 거주지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것들이 발목을 잡죠. 예를 들면은 이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뭐 내가 뭐 약을 복용하는 거라든지 약물 복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위생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급비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당사자분들께서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많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네, 결국에는 좀 증상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좀 지역사회에서 좀 지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셨고 또 실제로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저희 기관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보면은 이제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저희가 분류가 됐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저희 기관이 위치한 이 파남동이 2005년도에 이제 슬럼화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신도시로 떠나고 이제 이런 그 기초생활 수급자분들만 이제 이 지역으로 몰려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신장애인분들의 좀 지역사회 고립이 좀 이렇게 가속화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 고립이 되게 심화되다 보니까 당사자분들이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역사회와 이게 관계가 잘 형성돼 있으면은 네, 지역사회와 잘 이게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은 당사자분들이 설령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발견이 돼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좀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이 좀 지역사회 고립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저희가 이제 사례 발견을 좀 늦게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늦게 발견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미 위기 상황이 이제 위기 상황이 이미 어느 정도 지속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미 개입했을 때는 이제 그 당사자분들이 에게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당사자분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사례 발굴을 좀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또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사자분들이 위기 상황이 만성화돼서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저희가 입원 치료 중심의 서비스밖에 제공할 수 없었던 그런 한계점들이 계속 저희가 이제
그런 점을 느껴가지고 좀 이 당사자분들이 이제 뭐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장기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이제 서비스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초기에 이제 그 초기 서비스를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당사자분들하고 하나씩 위기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협력 체계 구축을 제대로 잘 구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치료에서 재활, 그리고 나아가 회복을 통한 독립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사업의 주체인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등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서비스가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제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그런 서비스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제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당사자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로 나왔을 때, 이제 지역사회로 나왔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이제 정신의료기관하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하고, 원활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맺어서 이분이 지역사회로 넘어오면은, 이제 그 사례를 이제 저희 시설이 이어받아서 이분에게 맞춤형으로 독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사자분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이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순간까지, 네, 그렇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지역사회 정신건강 핵심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끊기는 것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굉장히 좋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느꼈을 때는 좀 약간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네. 사실 뭐 정신건강 전달 체계가 잘 작동되면은 좀 이런 사업이 생기지도 않았겠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각 기관의, 핵심 기관의 사업 담당자들을 만나봤을 때 이제 각 기관에서의 업무는 정말 잘 수행하고 계셨어요. 잘 수행하고 계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지역사회 핵심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으셨어요.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셨고 다른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좀 많이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좀 센터에서 예를 들면은 좀 독립을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분에게 좀 독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뭐 다른 기관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 핵심 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분을 바로 퇴소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이제 당사자한테 가지 못하고 네, 당사자분이 이제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 증상이 악화되고 다시 또 재입원하게 되는 그런 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바로 당사자분들을 모집한 게 아니고 이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데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정확한 이제 사업의 명칭이 이제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독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희 이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인프라 구축에 되게 힘을 좀 많이 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정신의료기관부터 시작해서 장기시설, 그리고 광역 및 5개국 기초센터, 행정복지센터, 마이홈센터, 여기 마이홈센터는 LH가 아니고 국토부 소속 마이홈센터인데 이건 잘못 기입이 돼 있네요. 그리고 동료 지원과 당사자 가족 이렇게 지역사회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우리 독립생활을 희망하시는 당사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마다 다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 구축을 진행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네. 이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당사자분들을 좀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제 당사자분들을 이제 모집했을 때 이제 1차 년도에는 11명, 2차 년도에는 14명, 3차 년도에 15명 이렇게 총 40명의 당사자분들을 모집할 수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남자는 총 이제 40명이 모집이 됐었는데요. 총 남자는 23명, 그리고 여자는 17명 이렇게 모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모집된 이제 모집 기관을 좀 살펴봤을 때는 좀 정시 의료기관이 19명, 장기시설이 8명, 그리고 가족분리 당사자분들 대상으로 지금 의뢰가 들어온 곳이 8명, 그리고 위기 당사자 총 5명 해가지고 총 40명이 모집이 됐었고, 이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정신 의료기관이나 장기시설 등에서 이제 퇴원 퇴소한 분들이 좀 많이 의뢰가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사자분들하고 활동하기에 앞서서 이제 당사자분들한테 제가 좀 여쭤봤어요. 이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이제 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신지 제가 이렇게 좀 여쭤봤는데, 이제 모든 일상생활 혼자 할 수 있다는 분들이 좀 5명이었고, 좀 대부분 좀 다른 사람이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이 3분, 그리고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분 13분, 그리고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분 11분, 거의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분 4분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되게 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병원이라든지 시설에서 오래 생활하셨기 때문에 좀 지역사회 지지체계도 거의 끊겨서 단절된 경우가 대부분이셨고, 또 이제 네, 그 가족들과도 이제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해가지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서 실제로 퇴원 퇴소하시고 이렇게 사례 관리를 이렇게 진행했을 때 되게 막막해하시고 좀 많이 불안해하셨던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충분한지 또 여쭤봤을 때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게 초기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의 가족 관계를 파악한다든지 가계도를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체적으로 다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례 관리할 때마다 좀 많이 난감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당사자분들이 이렇게 장기간으로 입원했을 때 겪는 문제들이 네, 좀 많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사자분들하고 독립생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지역사회로 나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 것을 저희는 네, 되게 중요시 했고요.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이 지금 거주지 확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필품 구입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네,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선은 아무래도 좀 이제 오랜 기간 입원하시고 입소하셨다가 퇴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거주지가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선은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관 중에서 이제 LH하고 이제 마이홈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그 LH하고 마이홈센터에서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분양 관련해 가지고 좀 정보를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 분양 모집일은 좀 언제인지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저희가 그 모집일을 확인해서 우리 당사자분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것들 하나씩 연습해보고 또 서류도 같이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LH 만약에 이게 영구임대 아파트 청약을 모집하는 게 이제 정기적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외에 이제 모집된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월세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진행해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거주지를 마련했으면은 이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네, 것들도 같이 해봤는데요. 뭐 내가 예를 들면은 이제 영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장에 가서 음식도 사야 되고 또 이제 매장에 가서 물건도 사야 되고 또 내가 아프면은 동네 병원에 있는 동네 병원도 찾아가서 좀 이렇게 좀 치료도 받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당사자분들하고 하나씩 다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진관에서 이제 증명사진 같은 것들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본인이 다시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뭐 이렇게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네, 지금 근데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저하고 같이 이제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증명사진 촬영을 해서 또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이렇게 네. 그 신분증을 다시 만드는 작업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요리도 해 먹어야 되는데 주변에 좀 뭐 시장이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뭐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도 잘 모르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시장에 가셔서 좀 어떤 물건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구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물건도 구매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 이제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매장으로 가서 물건도 하나씩 사보고 또 이제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지역사회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도 받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지역사회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이제 만약에 내가 우리 집 주변에 이제 만약에 내가 필요한 자원이 없다고 하면은 좀 더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멀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뭐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좀 더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내가 원하는 자원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버스 타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저랑 해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뿐만 아니고 이제 가정에서도 내가 이제 안정적으로 독립생활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이제 좀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영양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좀 이렇게 청소도 잘 해가지고 좀 위생에도 신경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가정에서 이제 강사분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 관리 관련해서도 이제 뭐 특히 이제 정신장애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증상 관리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동료 지원가분들하고 함께 증상 관리하는 법들에 대해서 좀 익히고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뭐 약물도 이렇게 조절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네,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을 위해서 이것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사자분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이제 끝에는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나씩 하면서 이제 당사자분들이 이제 자립생활의 역량을 점점 향상시켜 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머무르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마무리됐을 때는 당사자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기초독립생활기술 평가하고 지원체계 구축 지표를 사용해가지고 당사자분들의 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또 이분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기초생활 독립기술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사, 개인위생, 가사활동, 건강유지, 금전관리, 교통수단 이용, 여가활동, 직업 등 이제 당사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이제 제가 그 사례 개입 처음에 했던 질문을 이제 다시 당사자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일상생활 하는데 이제 타인의 도움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요? 라는 질문을 다시 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이제 15% 정도 감소를 했고 혼자 할 수 있다는 비율이 이제 18%로 증가를 하는 것을 통해 이제 당사자분들이 일상생활 기술이 향상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립생활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원체계 구축 지표를 통해서 현재 가족이나 주변으로 받은 도움은 충분한지 여쭤봤을 때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감소를 했고요. 또 이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를 증가함으로써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적절한 자원을 구축하고 또 가족분들과도 이제 관계가 원활하게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 및 제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많이 초과했는데요. 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퇴소 초기에 이제 집중적인 공동체 지원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일정 기간 지역생활 독립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분들에 대해서 개입이 좀 어려워서 그거에 대한 입원 치료 중심의 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했었고 실제로 이를 극복하고자 인프라 구축을 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를 넘어오는 순간부터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당사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핵심 기관 간의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당사자분들의 지역사회 초기 적응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 외에 지금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보조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발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네, 또 발표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좀 이따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의터에서 초기 적응 독립생활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동시에 동료 지원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오은석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자립생활 경험을 발표하게 되어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립생활 경험을 나누며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거나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명의터에서 활동하기 전부터 항상 마음속 한켠에 자립생활의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고 주변에 자취를 시작하는 또래들을 바라보며 저희 자립생활의 꿈은 더욱 부풀어 올랐는데요. 그러다 공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큰아버지를 돕게 되면서 저에게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 공주에 원룸을 얻어 자취를 시작했을 땐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거나 일을 하며 알게 된 지인들을 초대하여 같이 시간을 보내는 등 그동안 상상만 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했던 만큼 모든 것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전기세를 내는 것,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것, 생활비를 아껴서 써야 하는 것 등 모든 것들을 혼자서 해야 하니 막막함이 느껴졌고 무엇보다 약을 먹는 것도 소홀해지다 보니 증상도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증상이 재발하여 6개월의 짧은 자립생활을 끝으로 국립공주병원에 재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번 입퇴원을 반복하다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가정사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독립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대전에 있는 친척의 도움으로 교회 다락방에 임시로 거주를 할 수 있었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너무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다니는 정신과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선생님이 생명의 터를 소개해 주셔서 이를 계기로 생명의 터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터에서 초기 적응 사업에 참여하며 처음에는 내가 다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직원분들과 회원님들이 용기를 계속 주셨고 예전과는 다르게 직원분들이 옆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하나씩 자립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LH에 방문하여 새로운 거주지도 마련하고 여러가지 생필품도 지원을 받았으며 생활훈련을 통해 청소하기, 요리하기, 의복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과 증상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원장님께서 약물관리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저 스스로도 약물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저는 지금 무려 2년째 입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하며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동료 지원가로 취업하여 자립생활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알려드리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지금도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거나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경험담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자립생활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미흡하지만 우리 아이의 자립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윤순현이라고 합니다. 공유할 내용은 자립 전의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립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와 그리고 자립 이후 모습이 어떤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립 전에 우리 아이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정말 우리 가족은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병력이 지금 우리 아이가 32살인데 15년의 병력이 있고요. 입원을 11번 했습니다. 얼마나 양성 증상이 심했는지 정말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말로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특히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발병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들 소리로 인한 이 환청은 너무나 아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지하철 타기도 너무 곤란해서 이 샘집 근처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월세를 얻어서 저와 함께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뭐 자립은커녕 아무것도 기대를 못하고 그저 샘집이나 열심히 다녀라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답터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때도 증상은 여전히 심했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막연한 그런 상태였는데 이 자립에 대한 꿈을 꾸게 해준 그 계기가 바로 아답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답터로부터 자립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정말 수시로 가정 방문을 와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가 어려운지, 그리고 자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잘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대화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게 자립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한 아답터 회원 간의 식사 모임이 이 우리 아이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식사 모임도 상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지금 우리 아이가 가장 뿌듯한 경험으로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 이 아답터 회원과 선생님들과 관장님까지 오셔서 식사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해냈거든요. 그때의 그 뿌듯함과 성취감은 정말 지금까지도 가장 그 자부심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립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쌤집에서 클린업 라이프업이라는 세차 교육을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우리 아이가 세차 실습을 하면서 얘기하기를 나한테 있는 답답하고 막 막혀있던 부분이 막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차츰 조금씩 이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히지빈스 성수점에 2주간 복지사 도움으로 지지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렇게 괴롭히던 환청이 정말 단 한 번도 2주간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일이 정말 재활에 도움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부탁을 했고 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활기 있게 그렇게 변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이 적다 보니 자기 수입만 갖고는 월세 내기도 참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가정방문은 우리 선생님 도움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하게 되었고 정말 기적적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모든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하면서 더 자부심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본인이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다 이체합니다. 관리비, 가스비, 임대료 등등 다 본인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외래진료 가죠. 본인이 다 계산하고 약값까지 다 계산합니다. 청약저축 냅니다. 생활비 가끔 마트도 갑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요. 작지만 후원금도 내고요. 그리고 남는 돈은 저축도 하고요. 그리고 용돈을 아껴서 가족들 생일이면 선물을 사서 또 파티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청소나 세탁보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반찬 만들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가끔 올라와서 이제 도움을 주고 쌤집이 연결해 주신 주 1회 오시는 가사 도우미 분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 이후에 뭐 증상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고요. 가끔씩 증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상처도 잘 받습니다. 유리 멘탈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쌤집, 오후에는 직장, 주말이면 달리다꿈이라는 공동체, 풋살 모임,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매우 안정적이고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저축을 많이 할까 하면서 자기 생각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예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의 경우를 들어서 보자면 지금 자녀의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가 아답터를 만날 때 완전히 증상이 없었느냐?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진 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자신의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자립 과정에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자립을 위해서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주변에 특히 아답터의 도움을 이번에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다리가 2개 있습니다. 자립 다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물론 본인이죠. 발병한 건 본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하고 자립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이거를 저는 항상 아이한테 인지를 시킵니다. 누가 대신 네 인생을 살아주겠니? 내 인생은 남이 살아줄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삶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와 가족과 주변의 끝없는 사랑과 격려와 지지 이 2가지가 합해질 때 정말 진정한 자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피어나지 못한 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머금고 거 있죠. 그래서 관심과 사랑, 격려, 지지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활짝 꽃피우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3분께 모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회가 진행되면서 라이브 채팅방에 질문을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질문에는 어울리는 발표자분을 연결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립을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좌절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당사자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립생활을 한번 실패해서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해야 돼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포함해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다 도와주셔서 취직까지 시켜주시고 해서 이제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2번째 질문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쌤도 저기 되게 칭찬이 자자하네요. 참 좋으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2번째 질문입니다. 초기 지원 사업을 경험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서비스가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어떤 서비스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자분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초기 지원 사업을 경험했을 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서비스가 있었는지. 일단은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전반적으로 서비스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이제 지역 사회로 넘어와서 이제 처음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그 순간까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가잖아요. 뭐 생필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뭐 마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들이 다 갖춰져야지만이 이제 당사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같은 질문을 어머님이 한번 또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지원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가정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물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자립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는 게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자립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증상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가정방문 오시지 않았고 그냥 자립에 물품만 주고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만 하고 이랬으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밀착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족들의 도움도 참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네, 세 번째 질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료 지원과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네. 네,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료 지원과 활동은 의식주 영역이 있고 정서 지원, 뭐 여가 지원, 금전 관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질문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적 증상 혹은 재발을 생활의 일부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자립을 하고 있는 당사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하신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은 아마도 아까 연구했었던 발표 내용에 근간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터뷰했을 때 나왔었던 대목을 먼저 맥락을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연구 때는 정신과적인 증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회원분들께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FGI를 같이 하면서 그 대목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구를 할 때에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지를 이제 궁금해했는데 이제 같이 연구하셨던 그 권자연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그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그 말씀하셨던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 유사한 대답을 하셨죠. 이제 우리가 관점을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신과적 증상을 관리하고 이제 재발과 관련된 것들을 그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꾸준히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이다라는 점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의미가 또 중요하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답터 연구 말고도 이제 다른 연구에서 자립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고 그리고 가족분들을 이제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아까 여기 당사자분들도 말씀하셨죠. 그 6개월 동안 자취 생활을 하다가 재발을 해서 자취 생활을 그만두고 입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실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 다시 실패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시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 실패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패라고 생각을 하면 새롭게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당사자도 실패라고 당사자가 그러면 이건 실패야라고 그냥 처음부터 본인이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주변에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런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걸 실패라고 본인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새로 이제 이걸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라면
내가 다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고 잠깐 입원을 하고 다시 나와서 내가 이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뭔가 또 아까 어머님이 또 말씀하셨죠. 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다 회복이 된 다음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 나가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이 사실 여기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이런 자립생활을 지원을 할 때 회원분 당사자께서 재발을 하시거나 증상으로 괴로워할 때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사자도 하고 가족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서비스 제공자 가운데서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다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설득하는 역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지원 관리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정신과적인 증상이나 재발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과연 상수일까 변수일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상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수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수지만 이 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자립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건 변수에 불과한 아주 작은 변수에 불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수이기도 하고 변수이기도 한데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서 이 증상과 재발을 바라볼 것인가가 결국 이 자립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유지하지 못할 것인가가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으신 답변해 주셔서 시원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참석해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초기 적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족도 설문지는 사전에 신청해 주셨던 이메일이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올렸으니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답터 성과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하시느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